네, 시인 신동엽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동엽 시인은 1930년도에 태어났고요. 196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시기가 자체가 이제 김수영 시인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래서 김수영 시인하고 실제로 좀 친하기도 했고, 또 비슷한 시적인 어떤 경향을 나타냅니다. 또 조금 더 달라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결이 비슷한 어떤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수영 시인과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6.25를 겪었고요. 광복 후에 6.25를 겪었고 신탁통치 기간에 또 그런 이따 생애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겪었어요. 그래서 6.25가 나서 인민군에 또 똑같이 징집이 되었다가 또 탈출하기도 하고요. 이승만 독재에 맞서서 일어난 4.19 혁명을 직접 경험한 어떤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16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까지 이제 목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영상을 잘 봤고요. 신동엽 시인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동엽 시인은 1930년도에 충남 부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충남 출신이죠, 그죠? 오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을 했는데, 굉장히 그 부여에 가면은 지금도 그 신동엽 문학관이 있어요. 그리고 생가를 복원해놨는데 기와집으로 예쁘게 복원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신동엽이 살 때는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초가집은 굉장히 좀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이대 독자예요. 그래서 아들이 귀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채무가 마음의 빚 이런 것들을 많이 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신동엽을 제외한 모든 누이들은 교육을 못 받고 전부 생활전선에 투입돼서 돈을 벌어 와야 됐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동엽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빚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유년기를 지내게 됩니다. 1943년도에 부여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증언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었고 내향적이었고 그다음에 6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전주사범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이 전주사범대학교는 그 당시 사범대학교는 선생님이 되기 위한 대학교죠. 가난한 수재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동엽 시인도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사범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뭐냐면 남쪽 38선 이남은 이제 미군이 신탁 통치를 하고 38선 이북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한 거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둘이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뉩니다. 우리 남한에서 한쪽은 무조건 북한이랑 같이 통일을 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김구 선생님 일파였고 그 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 일파는 무슨 소리냐. 이러다가 적화 통일되면 큰일 난다.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해야 되고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파가 나타나는데 이때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의문의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일파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미군을 뒤에 업고 남한만 총선거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분단이 확실시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6.25가 어떻게 보면 촉발이 되는 건데, 여하튼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 중에 동맹휴학이라는 형태로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이미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 거의 독재와 가까운 형태의 권력을 갖고 있던 이승만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퇴학당해요. 동맹 휴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제 퇴학을 당하는데 그 퇴학을 당하기 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사건들이 좀 있어요.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동맹 휴학을 같이 하긴 하는데 친구들이랑 좌익, 우익으로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남한에 있다고 해서 전부 우익이 아니고 북한에 있다고 해서 다 좌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라든지 북한과 합쳐가지고 총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좌익 입장의 어떤 학생들이 또 있었고 아니다 남한만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우익 입장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둘 다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켜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 혼자서 아무런 어떤 뭐 지지 세력도 없이 혼자 중립을 지키다가 우익 쪽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린치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루는 또 좌익 쪽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린치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중립에 집착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면 알겠지만 이 신동엽 시인의 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립이에요. 이데올로기를 배격해야 된다. 어느 한쪽의 이데올로기를 선택해서 거기에 안착하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족을 병들게 하는 원흉이 될 수 있다.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중립을 지향하고 그다음에 민중지향적인 어떤 시를 쓰는 어떤 그런 신동엽 시인의 성향이 이때부터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학을 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단국대 사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요. 단국대 사학과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됩니다. 1950년도에 21세 때죠. 6.25가 이제 발발을 합니다. 이제 징집을 당하는데 이때 이제 인민군으로 징집을 당해요. 그래서 대구 쪽에서 있다가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개천 같은 데서 이제 민물개를 하나 잡아 먹었어요. 그냥 생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민물고기나 민물개 같은 경우는 기생충이나 회충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간디스토마에 감염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때, 지금도 무서운 병이지만 이때 당시는 거의 걸리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40세가 되었을 때 요게 이제 그 심해져가지고 간암으로 별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귀향을 해서 집에서 이제 숨어 있으면서 뭐를 했냐면, 뭐 숨어 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충남 일대의 어떤 동학 농민운동 그 사적지들을 답사를 하고, 백제 유적지들을 답사를 하면서 훗날 그의 시의 어떤 기반이 되는, 배경 지식들이 이때 이제 쌓였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1953년도 24세 때, 대학을 졸업하고 인병선을 만나면, 인병선이 누구냐면 아내예요, 아내. 아내를 만나고 4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고 건강이 악화돼서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부여로 귀향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로 귀향을 해가지고 시쓰기에 몰두하고요. 아내는 양장점을 했대요. 양장점은 뭐냐면 양복 파는 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양장점을 하면서 생활은 넉넉했고요. 그다음에 시쓰기 하면서 교육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야학 교사로도 활동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인의 생활이 좀 안정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9년에, 왜 안 되니? 1959년에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아까 전에 우리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뭐 사람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로켓에 매달아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쏴버려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가지고 이제 신춘문예에 입선을 해서 시인으로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등단이긴 했지만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1960년도 31세 때 이제 대망의 4.19가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명성여고에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죽을 때까지 이제 명성여고에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요때 당시 그 아내분의 얘기, 아내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TV에 나와서 증언한 얘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줘 볼게요. 4.19 무렵 디스토마를 앓는 중이었음에도 아침에 나간 사람이 하루 종일 들어오지 않았다. 저녁에 들어왔는데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으며 눈은 청명하게 빛나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동엽 시인은 이 4.19 현장 한가운데 있었고, 그 속에서 민중의 힘, 그리고 권력에 맞서서 부패한 권력을 뒤집어버리는 민중의 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어서 계속 이제 그런 시들을 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다음에 터지죠. 61년도에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그 당시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항거, 저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일어나게 됩니다. 1967년도 38세 때 이제 절정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껍데기는 가라, 금강, 장편서사시였죠. 이런 것들을 집필을 하면서 시인으로서의 어떤 절정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39세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같이 이제 절친하던 김수영 시인이 이제 이때 죽어요. 그래서 김수영 시인을 기리는 조사도 이제 신동엽 시인이 썼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40세죠. 그러니까 되게 요절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간암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간디스토마가 악화돼서 간암으로 이제 별세를 하시게 됩니다. 자, 신동엽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 보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보고서 볼게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신동엽 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지의 뿌리박은 원초적인 생명의 귀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신동엽 씨에서 대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활동을 통해서 혹은 조별 활동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학습지에 이제 이 부분이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원수성의 세계, 차수성의 세계, 뭐 귀수성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게 신동엽 시인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세계관이에요. 역사관이고,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신동엽의 시가 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런 시어들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원수성의 세계는 원시 시대의 어떤 그런 완벽한 파편화되지 않은, 권력이 억압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차수성의 세계, 이게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건데, 국가 권력이 등장을 하고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가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폭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파편화되고, 인간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분업화되고 파편화되어서 사람이 온전한 자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게 차수성의 세계고요. 그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기수성의 세계. 원소성의 세계와 기수성의 세계는 사실상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수성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수성의 세계에 걸맞는 그러한 완성된 인간을 전경인이라는 말로 묘사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지를 되찾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가 혼자 하는 거예요. 모든 종합인으로서의 어떤 농사 짓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을 이상적인 어떤 인간의 유형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전경인이라는 말과 귀수성의 세계, 원수성의 세계, 차수성의 세계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때문에 현재 억압적인 국가 권력, 파편화된 인간관계, 뭐 분단 현실, 전쟁 이런 것들을 정상이 아닌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비판하고 회복을 촉구하는 어떤 참여적인 성향을 그래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의 뿌리박은 원초적인 생명의 귀가 그래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박한 토속성, 나중에 이제 시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연히 알 수 있을 거예요. 4.19 이후 좀 더 현실화되어 민족 주체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구체되어 나타난다. 그의 시에 나오는 아사달, 아사녀, 백제설화와 관련된 인물들이죠. 밝음, 원초, 주체성, 생명.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전경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인의 어떤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나타내면 이는 외세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한국인의 전형으로 상징화된다. 외세라는 말이 굉장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김수영 시인하고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물론 김수영 시인도 외세를 배격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김수영 시인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권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비판 이런 것들로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신동엽 시인의 시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외세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개인적인 견해예요. 우리 신동엽의 생애를 살펴봤을 때 어렸을 때 막 두들겨 맞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면 사실상 미국의 조종을 받은 이승만 일파가 어떻게 보면 남한만의 어떤 총선거를 진행을 했던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나라의 분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을 외세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것들조차도 우리가 배격해야 될 어떤 저항해야 될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시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전기적인 사실이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우휘라는 소설가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는 백색이거나 아니면 적색이거나의 이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의 빛깔만 보아도 7가지 이상의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회 속에서 사는 작가가 혹은 지식인이 자기 현실에 불만을 느낀다는 것이 어째서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긍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선우휘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명한 좀 보수 논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분명히 지지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전을 벌이던 와중에 신동엽한테 이제 빨갱이라고 얘기를 했나봐요. 쉽게 말하면 너 좌파지, 너 공산주의자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은근히 돌려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백 논리의 오류잖아요. 근데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게 상식인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흑백 논리 오류가 뭐죠? 너 나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안 좋아하는 게 아니면 좋아하는 거네? 이런 식인 거죠. 그게 아니라 뭐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로만 놓고 사람을 여기 아니면 저기로 넣으려는 그런 오류가 흑백 논리 오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정치를 지배해왔고 그런 정치를 지배해온 그런 흑백 논리가 지금 조금씩 이제 벗어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동엽 시인의 어떤 생각을 조금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작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작을 보기 전에 화면을 멈추어 놓고 읽기 전 활동지 왜 해야 되는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을 풀던 문제를 풀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문제 푸는 거랑은 상관없이 나중에 시를 향유하는 어떤 지식인이 되던 기본적으로 그 시를 놓고 지식을 먼저 찾아보고 이걸 누가 뭐라고 해석했더라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시를 놓고 그 배경을 알면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배경 지식을 알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 시어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활동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 4가지 여러분들 살짝 한번 보시고 다시 기억을 떠올려서 관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4개를 다 가지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읽기 전 활동지를 한번 각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멈춰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진행한 걸로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껍데기는 가라에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라는 시어인데, 이 시어에 대한 의미 파악이 전체적인 의미 파악이 된 후에야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껍데기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시어겠지만, 그 부정적인 시어가 구체적으로 뭘 나타내는지 시 전체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보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4월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애를 우리가 봤으니까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4월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4.19였겠죠. 그죠? 그래서 4.19 의거를 얘기를 합니다.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이때 당시 4월 4.19 혁명에 대한 것들도 약간 좀 껍데기 같은 부분들이 생겼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결국은 그걸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죠. 4월의 어떤 순수한 정신, 순수한 어떤 민중이 부패한 권력을 상대로 이루어낸 승리,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그걸 등에 업고 나타나는 정치 세력들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깔아뭉개면서 등장한 군사정권, 군사 쿠데타 무리들, 그 무리들을 비판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의 껍데기는 이제 그런 의미 같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년. 동학년 곰나루에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여기서 이 껍데기의 의미를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동학년 곰나루는 공주예요. 공주에서 동학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그 아우성, 여기서 아우성이라는 말은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알맹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일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시어죠. 그죠? 그 순수한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3년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 아사달, 아사녀 또 나오죠. 그죠? 이거는 백제 설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여기에 대한 설화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이 중립이라는 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중립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요. 이데올로기를 배격하고 중립, 그리고 민중, 이 두 단어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빛내면 서로 맞절하래요. 맞절하라는 것은 둘이 결혼한다는, 초래청은 이제 예식장 얘기하는 거니까 예식장. 결혼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화해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단결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 화해하라는 의미도 있는 건데, 이건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분단된 국토를 상징하고요. 아사달과 아사녀는. 그리고 그 분단된 국토가 중립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배격한 어떤 순수함 앞에서 서로 간에 화합과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초월하고 대화합하자. 우리가 분단된 어떤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이 연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연 한번 보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국토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여기서 이 쇠붙이는 뭐랑 비슷할까요? 일단 긍정적인 시어예요? 부정적인 시어예요? 부정적인 시어죠. 아까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 껍데기라는 시어와 쇠붙이라는 시어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쇠붙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유추를 하면 껍데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쇠붙이, 껍데기 다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년부터 한번 보면 4월의 알맹이를 반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껍데기하고 쇠붙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껍데기와 쇠붙이의 반대되는 의미들을 한번 추려보자는 거죠. 4월의 알맹이가 이제 반대되는 의미일 테고요. 그 다음에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이 반대되는 의미일 테고요. 그 다음에 아사달과 아사녀가 아사달과 아사녀의 부끄러움까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부끄러움까지를 하나의 어떤 껍데기와 쇠붙이에 반대되는 시어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향그러운 흙가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껍데기와 쇠붙이와 반대되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대되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껍데기와 쇠붙이의 의미를 유추를 해보면 어떤 것들이 되겠어요? 그 당시에 뭐 독재 상황이라든지 전쟁, 무력 같은 것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쇠붙이니까. 그 다음에 폭력,
끊임없이 등장을 하던 외세의 개입,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쇠붙이나 껍데기 이런 식으로 의미가 상징적으로 쓰여가지고 이 시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수능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계속 설명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3점짜리 문제에서 보기가 나오게 되면 이 보기가 어떻게 보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지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동엽의 현실인식은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있어야 할 현실을 지향한다. 있어야 할 현실을 지향한다. 귀숙성의 세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시에서도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현실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 시에서 있어야 될 현실은 민족 공동체의 염원과 기대가 담긴 민족 화학의 장이다. 기본적으로 신동엽 시인의 시가 어떤 시가 나오든지 간에 이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시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새로 열리는 땅이라는 새로운 시지만 신동엽 시인의 시니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해 너의 손목을 싸주면 고드름은 운하 못 미쳐 녹아버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는 여기서 하루 해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너의 손목을 싸주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새벽이라고, 이게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새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해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해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의 손목을 싸주면 고드름이라는 시어는 긍정적인 시어일까요? 부정적인 시어일까요? 뭐 겨울이라든지 차가운 거, 뭐 얼음, 눈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어로 많이 나오죠. 다 그렇진 않지만 고드름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차가우면서 뾰족하면서 날카로운 어떤 그런 상징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어로 이 시에서 쓰이게 됩니다. 고드름은 운하에 못 미쳐 녹아버리고, 운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도도한 어떤 역사의 흐름을 운하에다 빗대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도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드름 같은 현실은 하루에 너의 손목을 싸지면 녹아버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밭 부러진 허리 겨우 뼈건지다 보면, 부러진 허리, 약간 좀 말 자체가 시적 허용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잘 해석은 잘 안 되지만, 부러진 허리라는 말이 집중해서 한번 보면 이 부러진 허리, 항상 뭐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비유적으로 썼었죠? 그렇죠. 허리가 부러진 나라, 허리가 끊긴 뭐 분단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을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풀밭 부러진 허리라는 것은 분단되어 있는 어떤 분단 상황, 우리 국토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껴건지다 보면, 이것도 시적 허용이라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껴 하나 건져내다 보면, 뭐 노력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봅니다. 밑둥 긴 폭포처럼, 아까 전에 그 운하랑 비슷한 뜻인 거예요. 밑둥 긴 폭포처럼 역사의 큰 흐름 앞에서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 세 번째 연입니다. 피다순 죽지 잡고, 얘도 이제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요 두 줄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피다순 쭉지 잡고 너의 눈동자 0 넘으면, 요거를 이제 좀 쉽게 보편적인 해석으로 들여다보면 요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요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산에서 해가 이제 요렇게 뜨적이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깨 쭉지 같기도 하죠. 그죠? 따숩죠. 해가 뜨고 있으니까. 해라는 눈동자가 이제 0, 고개를 넘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봐요, 선생님은. 그래서 따순 어깨 쭉지를 잡고 너의 눈동자, 너는 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의 눈동자가 0을 넘으면, 고개를 넘으면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새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정전지구, 전쟁이 멈춘 땅에서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 젖은 앞마당, 바심하기 계속 땅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신동엽 시인의 가장 원초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이상향은 땅, 대지, 그 대지를 갈고 닦는 전경인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심이라는 것은 타작하기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타작하기 좋은 이슬 젖은 앞마당, 농사짓기 좋다는 소리죠. 아주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국토, 우리 나라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고동치는 젖가슴, 이 젖가슴이라는 것도 대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젖가슴을 뿌리 세우고 치솟은 삼림을 거니노라면,
초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포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는 연기,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초연 거친 밭두덕 가 새벽 열려라. 아까 전에 이 부분에서 나왔던 그 새벽의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강렬한 희망으로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죠. 전쟁이 끝난 상태를 강렬하게 염원하는 그런 말로 이제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드름은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볼 수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1번이겠죠. 아까 전에 고드름의 뜻은 설명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부러진 허리. 그런 거 의미하죠. 3번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 그거 맞아요. 4번 정전지구.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휴전되어 있는, 전쟁은 멈췄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러한 정전지구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현실을 나타내고, 우리 지금까지도 휴전 상황이죠. 그죠? 새벽 열려라는 민족 공동체의 염원을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군. 염원을 담아서 강렬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동엽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세한 내용들이나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신동엽 문학관 주소 첨부해 놨고요. 그 다음에 리스에서 논문들도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더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